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2024년 기준 여성 긴급 전화 1366 운영 실적에 따르면 스토킹과 교제폭력 상담은 14,553건으로 전년 대비 61.4%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피해자 중 많은 수는 법의 부재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제폭력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법 체계에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처벌하는 법은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지만 교제폭력은 이들 중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은 매번 대응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 살펴보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한국 여성 변호사의 인권 이사를 맡고 있는 민고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란희 한국 여성의 전화 상임 대표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 관련해 시민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했어봐가지고 쉽지 않죠, 도움을 요청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한순간에 일어났었던 적이어서 알코올이나 술 같은 거 마시면 이제 분노에 못 이겨서 그런 일이 있었어가지고 이런 걸 신고를 해도 대처를 잘 안 해주는 그런 것도 또 있어서 교제폭력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가 일어나는데 심각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관여를 못하니까 저걸 말려야 되나 안 말려야 되나 이런 갈등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봤죠. 자주는 아니지만 봤는데 그 남자가 때리더라고요. 여자를 갖다 말다툼 하다 안 되니까 때리더라고요. 그냥 사귀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냐 싶기도 하고. 교제폭력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인간관계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점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스토킹 문제에서부터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공권력이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게 물리적으로 분리를 바로 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약간 거부 의사를 밝히면 또 바로 보복이 당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과거에는 개인적인 일이라거나 남녀 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던 분들도 최근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절대 그런 표현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그런 것을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분위기 자체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인식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이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폭력입니다. 지난해 112에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가 8만 8천 건, 스토킹 신고는 3만 건이 넘었는데 민 변호사님, 네. 어떻게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교제폭력과 스토킹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숫자에 구체적인 수치는 아니더라도 네. 계속 좀 큰 폭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수치상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건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계속 이런 상황일 수 있는데 허 조사관님, 이렇게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신고 의식이 높아져서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건지 정말로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관련된 심각성이 더해져서 이런 건지도 궁금합니다. 전 둘 다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성들의 의식이 달라진 것도 있죠. 이제 예전에는
이런 일도 겪을 수 있지. 예. 뭐 좀 지나치긴 하지만 뭐 이런 관계를 좀 잘 유지하려면은 내가 좀 참아야 되는 거 아닐까 좀 이러했다라면 지금 여성들은 이거 폭력이니까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태도 변화가 있는 것도 맞고 폭력 자체가 증가한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성평등으로 진전하는 이 단계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라든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혐오 표현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격화된다라는 그러한 학술 연구가 이미 증명되었거든요. 예.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성평등으로 좀 진전된 그런 사회가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남성들이 우리 뭐 역차별이다, 뭐 우리 위기감을 느낀다, 뭐 우리 이러다가 뭐 도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그 여성 전체에 대한 어떤 적개심 그러다 보니까 뭐 여성에 대한 어떤 폭력 이런 예. 것들을 뭐 감행하는 데 있어서 뭐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어떤 신고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인식도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송 대표님 문제는 이제 이 피해자들은 신고를 했습니다. 또 상담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절돼야 된다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데 정작 교제살인이라는 비극을 맞이하는 사례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최소 181명의 여성이 남성 파트너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이틀에 한 명꼴이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보도가 됐나요? 그게 보도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실은 신문에서 어떤 여성이 살해당했다 뭐 이런 거 그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근데 나중에 용의자를 찾아보면은 그게 뭐 배우자였거나 뭐 애인이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사실은 매일매일 나는 수준이어서 저희도 그러면 실제로 이게 국가 통계로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그 심각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자료 찾아봤는데 공식적인 국가 통계는 없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 한국여성의 전화가 2009년부터 신문에 나온 언론 보도 건수를 세서 이제 만든 통계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최소 수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근데 민 변호사님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틀에 한 명꼴로 흔히들 이야기하는 남친입니다. 남자 파트너에 의해서 교제 살인을 당했다. 이거 아주 심각하게 들리는데 왜 통계로 집계가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더 심각하게 알려지지 않는 걸까요? 네, 일부 기관에서는 관련해서 통계를 잡을 때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통계를 만들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는 통계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관이 난 통계를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의지 문제는 아닐까? 이런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살인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 자체가 간단치 않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자, 송 대표님 이 교제라는 것은 분명히 두 사람의 또 관계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더 많은 숫자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피해자들이 신고 이후에도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왜냐하면 아직 상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뭐 피해자마다 다르기는 한데 피해자들이 이제 신고에 이르기까지도 사실은 간단하진 않거든요. 한번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바로 신고해가지고 하시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심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시게 되는 건데 신고 이후에 사실은 겪는 불안이라는 거는 신고해도 이거 나 도움 못 받겠구나라고 느끼셨을 때 그때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별일 아니다. 뭐 신고해서 이거 시끄럽게 해봤자 이 사람 벌금밖에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신고 직후에 듣는다거나 뭐 아니면 가해자 말만 듣고 아유 뭐 이렇게 두 분이서 뭐 이렇게 사랑 싸움이신 것 같은데 잘 해결 보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크게 좌절감을 느끼고 그러면은 이것이 나에게 나중에 보복이 크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일단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시 잠정 조치 같은 걸 받는다고 해도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걱정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 구속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나를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불안과 공포가 신고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죠 결국. 네,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언제 이것을 떨쳐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더 큰 불안과 공포가 될 수 있는데 허초승환님
신고가 늘었음에도 안타까운 죽음은 이제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사기관의 미온적 대응이 이제 그 원인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데 이 초동 대처가 이제 바로 지적받고 있는 그 주요 원인입니다. 수사기관이 왜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소극적인 법 적용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그래 이건 정말 큰 위험으로 앞으로 생길 거야라고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가 위험한지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판단한 경우는 누가 봐도 위험한 거. 딱 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 피해자 완전히 막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거의 혼절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막 집 다 부서져 있고 그리고 가해자가 막 흉기 들고 막 경찰도 위협하고 막 이런 상태라면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막 구속하려고도 체포하려고도 노력도 하고 피해자 막 이송하고 근데 이건 전문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지나가던 일반 시민이 봐도 지금 되게 피해자 위험하다. 이거 되게 큰 사건이다. 이거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 이거 아니라 그냥 평온하게 문 열었는데 뭔가 이상하다거나 해서 완벽하게 분리해서 피해자와 가해자 절대 이제 서로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분리해서 피해자의 마음을 잘 읽어낼 수 있는 질문들 그러면서 위험도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거에서 완전히 다 실패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동탄 사건에서 딱 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제3자가 신고를 해서 그랬더니 가해자가 오히려 왜 분리하냐고 막 이렇게 따져요 경찰한테. 이게 녹취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하세요. 막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얘기를 할 때 경찰관이 별다른 대응을 안 했어요. 그냥 다 들리게끔.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해자한테 너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 프론트라인 그 5만 명의 현장 경찰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그 위험에 대한 어떤 인지 자체가 굉장히 낮고 그리고 여전히 이거 뭐 사귀는 사이라면은 뭐 평탄하기만 한 관계는 어디 있어 또 다 이러면서 또 맞춰가는 거지 이런 인식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물론 뭐 경찰만의 이 책임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청취자 이지원님께서 교제하다 죽는 게 말이 되나요? 접근 금지 명령도 어겨버리니 조금 더 매운맛의 법과 명령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뭐 수사기관도 최근에는 이런 사건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공유를 하기도 하고 전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이런 교제관계 내에서의 폭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배경 좀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 벌써 이런 일들이 지난 수년간 계속되는데 송 대표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뭐 우리 사회 자체가 사실은 이 친밀 관계 폭력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니까 뭐 수사사법기관이라고 해서 별도의 뭐 세계에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인식이 떨어지는 거는 맞는데 허민숙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사법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문성이라는 게 필요하고 일반인의 인식과 괴를 같이 해서는 안 되고 그래야지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업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이 교제 폭력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거는 갈등인지 사랑 싸움인지 폭력인지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전 수사기관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답을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제 여청 라인 같은 경우엔 그래도 보수 교육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성 청소년. 그런데 진짜로 프론트 라인에 있는 출동하는 이런 경찰들은 입직 이후에는 그런 교육을 제가 체계적으로 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현장 대응에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갖고 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남녀 간의 갈등인지 그냥 사랑 싸움인지 아니면 교제 폭력인지 더 큰 일로 번질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좋은데 민 변호사님 긴급 응급 조치가 가해자의 접근을 완전히 막기 이제 역부족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전자 발찌 부착 또 유치장 구금 이게 이제 이른바 이야기하는 강력한 잠정 종차 조치 아니겠습니까? 즉 많이 이야기되는 네. 이 비율이 4.3%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선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보호 조치라고 하면 접근 금지, 그리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그리고 유치장 구금이라고 하는 유치장 유치라고 하는 것들인데 네. 결국 이 핵심은 가해자랑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력하게 분리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법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니까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러한 이야기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법원도 난 이런 결정을 처음 해본다라고 하는 그 단계라면 네. 이해해볼 법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이제 4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도 많이 쌓였고, 그러면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해석들도 이제 이루어졌는데, 저는 그만큼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결정들에 대해서도 사례가 많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러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법원 차원에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법원도 주체적인 역할로서 고민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미국이나 일본도 우리하고 비슷한 이런 교제 폭력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렇게 강력한 좀 잠정 조치를 취하는 비율이 우리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누구 좀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올 수는 없지만 네. 완전히 훨씬 더 가중 처벌하고 있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둘 사이가 친밀한 관계나 가족 관계야? 야, 너 가중 처벌이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피해자가 고소 안 하겠다라고 해도 경찰이 아주 분주하게 움직여서 증거를 다 모아서 반드시 기소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한 범죄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치기 쉽고 죽기 쉽고, 왜냐하면 가까운 관계에 있고 모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더 엄격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지. 한국이랑 완전 반대인 거죠. 우리는 치밀하기 때문에 뭐 별일 있겠어? 지금까지 안 죽였잖아.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아까 그 허조사관이 말씀하신 동탄 사건 예를 들어서 네. 동탄 사건이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피해자 납치 살해당했고요. 네. 가해자 자살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네. 왜 얘기를 하냐면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분명했어요. 반드시 처벌해달라. 나 같은 피해자 생기지 않게 해달라. 고소장 접수했고 전화해서 고소장 들어간 거 지금 등기로 확인되는데 확인하셨냐. 보충 이유서 600장 보내드렸는데 등기로 들어간 거 확인되는데 보셨느냐. 하나도 안 봤어요. 한 달이 넘도록 안 봤어요. 네. 거기서 이제 분노를 하는 거죠. 조사를 안 해요. 예, 동탄 건 말고 이번에는 울산 교제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이건 이제 결과가 살인 미수까지 이어졌는데 검찰이 피해자를 범죄 전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유치장 유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살인 미수까지 갔습니다. 왜 이 범죄 전력이 없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까? 허 조사님. 그러니까 국가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제가 들어봤더니 수사관 앞에서 가해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이제 관심 없다 그 여자한테. 나 어디 고향 내려간다. 나 다른 여자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거를 그냥 철석같이 믿어요. 그리고 이제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무슨 일 안 저지르겠네. 뭐 순박해 보이는데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피해자가 이 가해자를 만나면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는데 수사관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되게 내 앞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가. 그래서 만약에 뭐 막 폭력적이고 막 단축 끌고 막 덤비려고 이러면 위협적이다라고 판단하겠죠. 그러면 좀 구속해야 돼. 이렇게 하겠는데 되게 온순하고 되게 협조적이고 나 이제 관심 없다. 그렇게 전해달라. 나 이제 이 고향 이 마을 떠난다. 이런 얘기 정말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믿고 뭐 구속까지 뭐 할 필요 있겠냐, 유치까지 할 필요 있겠냐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어요. 위험도 평가를 못 해요. 예. 그렇죠.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거는 기준이 정말 될 수 없는 게 특히 이런 교제 폭력 같은 경우는 범죄 전력이 잘 안 생겨요. 맞아요. 예. 거기 처벌까지 가는 데가 너무 브레이크 거는 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이 사람한테 무슨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거죠. 정확하십니다. 예. 송 대표님이 해외에서는 수사관들에 대해서 그런 전문성을 위한 훈련을 좀 체계적으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인상적으로 본 거는 이제 호주 사례인데요. 예. 호주에서는 이제 입직하기 전에 경찰 훈련 단계에서 시뮬레이션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예 어디에 출동 신고를 받고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하는데 들어가면 아예 집처럼 다 꾸며져 있고 전문 배우가 피가해자 역할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현장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다 감독하는 사람이 지켜보고 예.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런 훈련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훈련 없어요. 프로파일러 투입 안 됩니까? 혹시라도 궁금해서요. 프로파일러가 어디에 투입? 아니 이런 사안에 그러니까 송 대표님 같은 이런 네.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네. 바로 그 상황을 볼 때 그렇죠. 잡아낼 수 있을 그렇죠. 거거든요. 어떤 것이 그렇죠. 문제가 되는지를. 네. 그러니까 프로파일러 같은 경험이 많은 유경험자들이 투입되지는 않습니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뭘 네. 잘하냐면 사건이 다 발생했어요. 그렇죠. 사망자가 나왔을 때 그때 수습은 그때 잘해요. 하죠. 그때 해요. 그때. 네. 그러니까 이게 예방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외국의 교육 체계가 어떠냐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경찰을 교육해야 된다라는 법률 조항이 없어요. 없어요. 네. 없고 미국을 봤더니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모든 경찰관 그리고 모든 검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데도 있고 한 번만 받는 것도 아니에요. 2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된다. 이렇게 딱 법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허 조사님 말씀대로 미국 워싱턴주는 1985년부터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범죄에 의무 체포제를 도입해서 시행 중입니다. 맞아요. 사건 현장에서 반드시 주공적견을 식별해서 그를 체포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 변호사님 앞서 이제 울산 사건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선에서 잠정 조치 취하지 않았고 범죄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은 살인 미수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에 윤정우 사건도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기각이 됐는데 윤정우 사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이 법원에서 그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 가피해자 분리가 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원 차원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던 그러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허 조사님 윤정우 사건 좀 아십니까? 두 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윤정우 사건이? 송 대표님 좀 아십니까? 윤정우 사건. 윤정우 씨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예. 이 사람이 피해자가 이제 사망했죠. 예, 근데. 피해자 사망했죠. 근데 그 전에 이제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안 받아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위험하니까 이 사람 가둬둬야 된다. 예, 이게 그렇죠.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 어떻게 스토킹으로 해서 그거 잠정 조치 중에 GPS 전자감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구속영장 반려되면 이거라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가담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주거 일정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했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노숙 범죄자만이 구속이 예, 되냐? 바로 그 대목입니다. 네. 송 대표님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윤정우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 윤정우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윤정우가 바로 이 가해자죠. 이 지난 6월 10일 날 피해자의 주거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인데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까 허민숙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노숙을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사람들이 주거가 일정하잖아요. 보통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 교제폭력 가해자가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안 되죠. 가해자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법원도 전문성 없다. 그거 보여주는 사례죠. 그런데 민 변호사님 네. 이게 법원이면은 또 네. 경찰과는 사정이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런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정 조치 인용 건수가 이렇게 낮은 이유 네. 이건 단순히 뭐 이 내용을 몰라서 무지해서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결국 관점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해자에게 인신의 제한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가해자에 대해서 유죄를 추정하고 이 사람의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관점으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피해자 보호라고 하는 그 시각을 조금 달리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의 또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법원이 결정을 하는 형태를 보면 경찰에서 신청을 하면 그중에 일부를 검사가 청구를 하고 또 그중에 일부를
법원이 인용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보호 조치들이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법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할 때 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신청이 된 것 중에서만 골라서 인용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주체가 아닌 거예요. 결국 법원은 신청이 올라오지 않아도 그 이외의 보호 조치들이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 추적 전자장치 신청이 안 됐어도 법원이 보기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전자장치를 붙여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인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올라오는 것 중에서만 고르겠다라는 취지가 돼버리니까 사실상 법원의 주체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보호 조치는 더욱더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허조사님 네. 지금 방금 전에 송난이 한국 여성의 전화 이제 대표님 말씀도 여성의 전화에서 통계를 낸 것만으로도 이틀에 한 명꼴로 교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체포 우선주의 또 유치장 유치 조항의 적극적인 활용 여기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아까 민 변호사님 말씀에 이어서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도 이거 굉장히 이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받았는데 어느 판사님이 저 이거 6월 달에 들었어요. 예. 아 내가 이 잠정 조치 신청 들어오면 되게 갈등한다. 왜 갈등하는지 들어봤더니 이거 내가 잠정 조치 내려주면은 저 남자애가 분명히 저거 위반할 텐데 저거 위반하면은 범죄자 되는데 내가 내려주는 게 맞나? 그러니까 가해자가 어떻게 될까봐 가해자가 어떤 뭐 처벌을 받거나 어떤 제재를 받을까봐를 걱정하고 있대요. 저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이 정도의 일로 뭐 부부간에 다툰 일로 뭐 연인간에 조금 뭐 갈등이 있었던 일로 이렇게 누군가를 체포해오는 것이 이게 국가가 하는 일이 많아? 이거 할 일이 많아 죽겠는데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181명이라는 숫자 이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살해당하는 사람 숫자가 400명 좀 넘는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게 최소 숫자예요. 그렇다면 살해당하는 수의 절대 다수가 이 친밀관계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여성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다른 국가에서 벌써 40년 전에 도입한 제도예요. 이거 위무체포제도 같은 거는 84년도 84년도 이제 85년도 이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걸 아직도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믿어지지 않는 지금 지경입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방금 전에 뭐 이제 허조사님 말씀하신 거는 뭐 전체 판사나 우리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송 대표님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이게 교제 폭력이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의사가 없으면 처벌 의사를 이제 표명을 해야지만 그게 작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제 관계라면 상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여성을 피해자로 볼 경우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런 허점이 교제 살인 사건을 막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러니까 의사가 있든 없든 사실 이건 수사를 하고 책임자를 어떻게든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피해자한테 의사를 물어버리면 피해자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가해자를 잡아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 저 사람 처벌할 거야 안 처벌할 거야? 당신 의사에 저 사람의 어떤 운명이 달려 있어. 그러면 거기서 피해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본인한테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 피해자 의사 물어가지고 처벌 여부 결정하는 거는 제도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니 민 변호사님, 네.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대체적으로 이제 사례들을 보면 여성들이 피해자고 대한민국에 수많은 여성 뭐 지도자들도 있고 법조인들도 있고 가만히 안 있었을 텐데 이게 법조항이 개선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은데 네.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인식과 논의 속에 이러한 공감대가 다 있는지 그 부분이 바뀌지 못하는 지점이 아닐까. 사실 권한을 가진 자들 글쎄 이건 잘 중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허조사관님 좀 말씀해 주시면 왜냐하면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든 그 법을 고쳐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뭐 국회의도 흐름이고 국회에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책임자를 이 의사 불벌과 관련 반의사 불벌과 관련 부분에 여전히 매달려 있다라는 건 누구든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이유로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가해자 온정주의 계속 얘기했잖아요. 가해자 네. 입장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가해자 입장에서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 뭐냐면은 이거는 여성에게 큰 권력을 주는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뭐냐면 여성의 피해자 말 한마디에 감옥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여성들이 굉장히 기고만장해갖고 너 조심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가 전과자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 앞으로 너 조심해. 안 할 거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가정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갈등과 폭력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상태인 거예요. 아니 이 상황에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최근에 이 법 개선 관련된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개정안 올라와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전격 폐지하는 네. 그 개정안들이 국회에 올라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22대 국회에서 처음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부터 계속 뭐 폐지하자라는 개정안 올라왔지만 다 임기 만료 네. 폐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거는 송 대표님 사실 왜 빨리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역시 권한 있는 자들의 결정 유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여성 사례들 계속되니까 미국에서도 대통령실에서 한 명도 너무 많다 이런 캠페인 이미 10여 년 전에 했었고 작년에 호주에서도 여성 수십 명 계속 살해되니까 국가 비상사태다. 호주 네. 총리 그렇게 선언하고 예산과 인력을 막 투여해가지고 국가 10년 계획, 20년 계획 이렇게 세워서 쭉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여성이 줄줄이 살해당했을 때 어머나 이러면서 갑자기 뭘 막 한다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좀 약간 수그러지면 그거를 더 이상 팔로우하지 않아요. 그리고 범정부 종합대책 같은 경우도 마지막으로 나온 게 2018년이었거든요. 예. 제가 제가 계속 여쭤보냐면은 네. 아니 이런 일을 하라고 입법 기관이 있는 것일 텐데 허주사님께서 지금 입법조사처에 계시니까요. 예. 자 경찰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이 3,000여 건을 지휘 이관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 분석을 통해 11명을 구속했다. 재범 위험성 평가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걸 통해서 상당히 걸러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보면은 이제 얼마나 피해 상해 정도가 심했는가, 얼마나 많이 다쳤는가, 얼마나 무서운 인물인가, 흉기 사용했는가, 저는 이걸 위주로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들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과연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그 요건들이 들어와 있질 않아요.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재범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매우 중요한 외국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그리고 최근에 속속들이 입법하고 있는 통제라는 통제 성향이 있는가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나라 지금 법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들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전문성에 좀 신뢰를 가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 변호사께서는 재범 위험성 이 평가 모델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 재범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을 법률가가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라 하더라도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위험성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만든 척도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위험성 평가 척도라고 하는 건 척도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척도를 신뢰도 있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은 해외에서의 사례를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사례, 우리나라 문화에 기반한 그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신뢰도를 높여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현실성 맞게 좀 이게 보완해가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 경찰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어떤 교육이 됐느냐 안 됐느냐. 호주의 경우에는 일종의 주택을 만들어 놓고 연기자들이 그런 그것을 통해서 경찰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송나리 대표가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경찰청이 스토킹 범죄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수사권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제 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뭐 내용을 좀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실효성 또 평가를 해주시고 혹시 보완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점이 될까요? 송 대표님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대응이 미흡했던 게 매뉴얼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좋은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데 매뉴얼을 누가 보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게 현장에서 적용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교제폭력과 관련한 매뉴얼을 만들었다라는 건 일단 만든 데는 의의가 있다. 그다음에 현재 지금 저는 뭐 교제폭력에 대해서 대단한 입법 공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보호에 관해서는 입법 공백이 있는 건 맞지만 그 행위 자체는 이미 있는 기존의 형법이나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근데 이번 매뉴얼에서 가장 큰 특성은 웬만하면은 스토킹으로 봐서 스토킹에 있는 잠정 조치들 강력하게 적용하겠다라는 그게 저는 주요 골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전 이제 프론트 라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저 이제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거를 인지시키는 데는 어쨌든 효과는 있겠지만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로 실효성을 계속 가지면서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책적인 보완이나 뭐 이런 것까지로 연결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네. 상기 효과, 각성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았는데 허조사님 보시기에 경찰청의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분리 조치만 명확하게 해도 피해자 다 살아요. 그 제1 원칙이 뭐냐면은 안 만나면 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다시는 안 만나고 싶다. 만나지만 않게 하면은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전자감시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만나서 우리가 뜯어 말리고 전에는 그냥 돌아갔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액션을 좀 취하겠다. 이 정도 선언을 한 거고 어떻게 명확하게 분리해내겠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아주 실망스럽고 그리고 이거는 송 대표님 말씀하신 것과도 똑같은데 그러면 5만여 명의 프론트라인들한테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이걸 지금 수뇌부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발표하고 말 것인가 이거 언론용인가 아니면은 진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굉장히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살릴 수 있을까 피해자들? 뭐 이런 사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현장 적용에 필요한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건데 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유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이 매뉴얼이 경찰의 위험 방지 측면에서 피해자 보호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그 취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의미가 현장에 어떻게 닿을 것이냐,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현장에서 잘 구현됐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어떤 경찰 현장에서 어떤 신청을 했을 때 검찰에서 거기서 일부를 골라서 법원으로 청구하고 법원이 거기서 또 일부를 골라내는 방식이라면 그 결과는 그리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찰만 이런 매뉴얼을 내고 지침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이랑 법원이랑 연결돼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그 어떤 대응도 하고 대책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구성하는데 뭐 송 대표님이나 또 허조사관님이나 또는 이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요?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매뉴얼은 뭐 급하게 만드셔서 그런지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송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경찰이 출동했을 때 허조사관님께 여쭤볼까요? 네, 경찰이 출동했을 때 현장 종결을 할지 분리 조치를 할지 이제 그 판단을 명확히 해야 된다. 아까 그 말씀 해주셨는데 현장 종결이 지금은 한 54%? 네, 맞습니다. 네네. 절반이 넘고 있어요. 예, 현장 종결이 그러니까 네. 현장에서 사실상 끝이 나버리는 거죠. 네, 그냥 아무 일도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동탄 사건이 현장 종결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피해자가 목숨을 걸고 녹음을 했는데 경찰이 웃으면서 그냥 우리도 여기 뭐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나갔고 나간 지 2분 만에 폭행이 다시 시작돼요. 그게 그대로 현장 녹음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위험도 평가도 못하고 피해자를 완벽하게 분리해내서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묻지도 못했어요.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로 제대로 적용이 되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증가하는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송란희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허민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민고은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583님께서 문제는 어떻게 분리가 안전한 건지 얘기지요. 가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결국 다시 접근을 하게 될 테니까요. 참 실효성 있게 이 대책이 세워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야 되는데 2부에서는 대책 위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허소사관님. 네. 현행법상 이제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오늘 방송 이야기를 드렸는데 가정폭력처벌법,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바로 이제 폭력을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 관련해서 처벌하는 법인데 교제폭력 특성에 맞는 법 제도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현재 국회에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관련 논의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10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교제폭력법안 따로 만들자라는 거 3건 발의됐고요. 가정폭력 처벌법으로 규율 하자라는 거 3건 발의됐고 스토킹 처벌법으로 하자라는 거 3건 발의됐고 하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방지법이죠. 한 건 발의돼서 피해자 보호하자 이렇게 10건이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이게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가정의 의미일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이라고 하는 또 형식이 있는 것인데 교제폭력 처벌법도 따로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송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은 교제폭력이라고 했을 때 그 교제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부터가 굉장히 골이 아픈 문제가 될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떤 연인 관계를 할 목적으로 만남을 한 관계, 그다음에 그래서 교제를 한 관계 뭐 이렇게까지 다 포함을 하고는 있는데 그 외에 그렇게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소개팅으로 만난 관계 그리고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런 관계를 원하는 관계 이렇게까지 굉장히 폭넓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폭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기존의 우리 사회가 규율한 가정폭력의 특성과 그렇게 완전히 다르냐?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똑같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많은 나라들도 뭐 법률론, 사실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규율하기 위해서 다 같은 법률 안에 이를 다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사건 보면은 이렇게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에서 시작하다가 가정 폭력으로 연결되는 케이스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경험을 사실은 이거는 교제 관계에서 일어난 일, 이거는 결혼 관계에서 일어난 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계속 보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외국의 사례는 가정에 관한 폭력으로 이렇게 이제 그 내에서 교제 폭력까지 소환하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 개념으로 보면은 조금 다른 기준도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민 변호사님 이게 별도로 명확하게 법적으로 교제폭력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도 그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교제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저는 이 법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관계를 전제로 한 피해자 보호 조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될 테니까요. 근데 이게 왜 어려울까를 생각해봤더니 그럼 가정폭력은 어떻게 만들었지를 생각해봤더니 가정폭력은 관계를 가정 구성원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배우자, 사실혼, 동거하는 친족이라고 해서 이미 민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던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해석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이 가능한 그러한 범주로서 규정이 됐는데 이 교제 관계라고 하는 것이 모호하다라고 하는 그 지점 때문에 반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러한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 정말 문제라서 못하는 거라면 저는 차선의 방식으로라도 적어도 보호 조치의 범위라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제 관계가 되려고 하거나 교제 관계 또는 교제 관계였던 사이, 그리고 여기에 단서는 일방의 인식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정도를 보호 조치의 범위로 확정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법원에서도 이 범위가 맞는지를 판단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해석이 쌓이면 처벌에 대한 그 범위까지도 일치시키는 방식, 이런 것은 어떨까. 계속해서 이 교제 관계 때문에 지지부진하다면 이러한 방식으로라도 점진적으로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 개념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스토킹, 이걸 다 스토킹으로 볼 건가? 남녀 간에 사귀는 것을 아까 이제 허 조사관께서 법안으로 이제 발의돼서 계류 중인 것도 말씀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최희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은 교제 폭력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스토킹 범죄의 한 유형으로 이제 보자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허 조사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급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뭐 규제가 없고 특히 적금지 명령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교제폭력 형법에 의해서만 뭐 규율하고 있으면 적금금지 할 수 없거든요. 가정폭력 처벌법도 애매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빨리 스토킹 처벌법에선 잠정 조치 있으니까 여기다가 적용 대상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 실효성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저는 좀 적당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스토킹 같은 거는 특정 행위를 계속 했느냐, 연락했냐, 기다렸냐, 네. 감시했냐, 지켜봤냐, 무슨 물건을 보냈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교제 폭력은 그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그러니까요. 전혀 없이 다른 유형의 학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포섭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토킹 그러면 뭔가 집요하게 네. 상대방이 원치 않은데도 가는 그런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면, 폭력은 전혀 또 다른 성격의 개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송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일단은 그 법률상으로도 위계랑 범주랑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스토킹은 행위에 대한 처벌인 거고 예. 교제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피가해자 관계에 따른 이 폭력의 특성이 있으니 이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예 범주가 다른데, 말씀대로 급하셔가지고 일단 집어넣으신 것 같고, 그게 이번에 아까 우리가 같이 나눴던 그 경찰의 매뉴얼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법률의 개정 없이 사실은 그냥 이거를 스토킹으로 봐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이 정도라면 사실은 현재 법률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아까 이제 그 송 대표께서 해외 사례 이야기를 할 때 해외 사례를 보면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실 이게 초점이 더 좀 정교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가정폭력 처벌법의 이 목적을 아예 해체를 해버리고 새로운 법으로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폭력,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닌 경우의 폭력은 일반적인 형법으로 이제 포함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틀 내에서 관련되는 구체적인 조항들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 가정폭력 처벌법을 그 개정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미 법률안도 나와 있고 관련해서 연구도 있고, 사실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이미 논의는 계속되어 있고 그를 바탕으로 한 법률안까지 있는데 못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아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스토킹 처벌법은 법에선 관계를 고려하지 않아서 이웃 간의 층간소음도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이 돼요. 그것만 보더라도 교제 관계를 그 법에 넣기는 본질 자체가 전혀 다른 거죠. 층간소음이 스토킹 처벌법에 들어갑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천장을 막대기로 계속 친 거예요. 네. 그러면 소리가 지속 반복해서 갔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도 이제 스토킹 처벌법의 그 문헌 해석상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네, 이것을 교제 폭력의 본질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요. 너무 다르죠. 그 말씀을 하시니까 더더군다나 다른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송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그렇죠.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자고 얘기를 했던 이유도 그 가정폭력도 이제 이혼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스토킹이 굉장히 심하고 교제폭력도 이 스토킹이 되게 심한데 기존의 법률로는 사실은 이거를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력하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자고 한 것인데 막상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니까 층간소음 그다음에 뭐 언론이 뭐 계속 취재하겠다고 찾아오는 거 뭐 이런 거 다 스토킹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스토킹 시행될 때 이 사건들을 훨씬 더 많이 홍보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사실은 이 스토킹 범죄가 그런 젠더 기반 여성 폭력이다 이런 것들을 사실 좀 흐리려는 예. 우리 사회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죠. 여기에 뭐 교제 폭력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좀 글쎄요. 좀 아니지 않냐는 그런 생각들이 나올 것 같은데 허조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예방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제 막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나라들의 교제 폭력 처벌 또 피해자 보호 조치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충분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통제, 강압적 통제라는 법들을 속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비신체적 학대예요. 그래서 수사관이나 경찰이 현장에 도달했을 때 피해자가 안 다쳤어요.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허위 신고야? 뭐야? 안 다쳤잖아. 뭐의 폭력 피해자라는 거야? 이렇게. 사랑 싸움이야. 네, 이게 뭐 이 정도 가지고 신고를 하고 그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강압적 통제가 영국 내무부 조사에서 살해당한 그 여성들의 65%가 강압적 통제 피해자였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고요. 호주에서 이제 데스 리뷰라고 해서 우리나라 안 하고 있는데 예. 사망 검토제예요. 누군가가 죽으면은 죽었어 어떻게 너무 속상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추적합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국가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피해자에게 그거를 추적하다 보니까 호주에서는 무려 90%가 넘는 여성들이 살해당하기 전에 다 통제 피해자였다라는. 잠깐만요. 허조선님 말씀은 현장에서 신체적 폭력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정신적 폭력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더 많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왜냐면은 통제로 인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으면 폭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빛이나 뭐 이런 거 액션만으로도 피해자를 겁먹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통제를 못 알아보는 게 있고 또 최근에 입법 트렌드가 뭐냐면은 목 졸린 적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딱 현장에 도착해서 피해자분 혹시 목 졸린 적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북아일랜드 14년형입니다. 목을 조르면요. 친밀한 관계나 가족 사이에서 목을 졸랐다라고 하면은 최고 14년형까지. 왜냐하면은 이것도 사망 검토를 해봤더니 사망한 피해자의 대다수가 목 졸림 피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잡아내도 안 죽는다라는 거죠. 뭐 이런 입법들을 속속 우리한테는 정말 와 이게 무슨 어느 나라 얘기야라는 식으로 이렇게 선진적으로 하고 있고 잠깐만요, 허조사님 이게 어떤 한 사건의 사례가 아니라 아일랜드에서는 목을 조르면 누구든지 14년형이란 말씀이죠. 친밀한 파트너, 친밀한 파트너였어요. 가족 간. 그러니까 일반은 형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친밀한 관계나 배우자나 파트너나 이런 사람 목 졸랐어 이거를 별도법으로 다 뽑아내고 있어요. 네. 지금 미국 50개 주 법안 다 통과돼서 다 완성했습니다. 완료했어요. 그래서 주마다 다른데 거기서도 작은 주는 5년이고 14년형이 가장 그 최장형이었고 영국 당연히 법 들어왔고 호주 들어왔고 지금 북아일랜드 최근에 14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 중요해요. 아까 분리조치 어떻게 하냐 아까 청취자분께서 되게 질문 주셨잖아요. 우리나라 접근금지 스토킹 9개월이에요. 연장해봤자. 미국, 영국, 호주 영원히입니다. 영원히. forever. 영구적으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쟤한테 접근하지 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궁금해서 계속 여쭤보는 이유인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목 조르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실제 목의 눌림 정도 이런 걸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나면 또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300건의 케이스를 검토를 했는데 법원에 가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 정도의 케이스는 15%밖에 안 나왔어요. 안 보이는 거. 피부색이 검을수록 더 표시도 안 되고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하도록 하고 있어요. 피해자가 나 목 졸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를 뭐
그 살해 의도가 없더라도 목졸림 행위가 있었다라는 피해자의 증언 또는 만약에 그 의료기관에서 확인이 된다라면은 그러면은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상황인 네.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피해자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 질문이 왜 이 설명 뒤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 변호사님 네. 지금보다 얼마나 더 처벌 수위가 강화돼야 될까요? 이 결국 관계라고 하는 그 관계를 고려한 이 범죄에서의 중대함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것보다 더 앞서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예. 법원에서 양형을 정할 때 이 교제 관계라는 게 중하게 처벌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경하게 처벌하게 되는 근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건 판결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결국 교제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가 법관의 가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제 관계에 대한 평가부터, 그러니까 교제 폭력에 대한 중대함에 대한 평가부터 우리나라는 지금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서구 대체로 이제 예를 든 것이 허조사 관계에서 이제 예를 든 것이 뭐 미국의 사례 또는 아일랜드의 사례, 뭐 또 영국의 사례, 유럽의 사례인데 송 대표님 왜 우리는 법이 간대하고 이 교제 폭력에 대해서 손방망이 쳐버릴까요? 유교 문화라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지나치게 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 뭔가 좀 잘못 판단하고 있는 인식이 있을까요? 유교 국가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궁금해서요. 저는 우리나라가 성차별적 사회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더욱더 전 세계적으로 성차별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아니면은 성차별이 없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입법이나 정책이 발전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이 사람 편향됐다고 비난하고 뭐 이러는 속에서 사실은 뜬구름 잡는 얘기하다가 사람만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질이 뭔지를 보고 여기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주저한다.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성의 전화에 교제 폭력과 관련돼서 전화 상담원들이 많이 또 응하기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떤 내용들이 가장 많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피해의 유형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통제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신체적으로 폭행하지 않아도 이 내 일상을 이제 통제하는 것들 그런 것부터 얘기하기 시작하셔가지고 뭐 이런 비난, 모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냥 봤을 때는 저게 폭력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피해들에 대해서 많이 상담하시고요. 그리고 신체적 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 가해자들이 너무너무 피해자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잘 알아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신체적 폭력을 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머리 부분만 집중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흉터가. 상처가. 머리를 때린다고? 근데 멍들거나 이래도 머리는 뭐 머리카락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이 허조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분리 조치, 참 이걸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세 분께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발생한 이런 교제 폭력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당장에 뭐 직접적인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이전에 이제 분리가 돼야 되는 거. 어떤 식의 보완이 가능할지 지금 제도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 민 변호사께서는 우선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건 법원의 주체적인 역할이 강조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미 있는 그 보호 조치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의 측면에 대한 고민인 거죠. 네. 허조사님께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가 GPS 위치 추적 그거 해야 된다. 그거 했더니 미국에서 이제 조사했어요. 자기들이 이제 90년대 그 제도를 들여놓고 조사를 했더니 아무도 안 다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피해자한테 알람이 와요. 지금 주변에 있다라는 걸로. 예. 그러면은 지금처럼 느닷없이 스마트워치는 눈앞에 나타났는데 누르면은 경찰이 1초 만에 3초 만에 못 오잖아요. 그 앞에서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근데 GPS를 양쪽으로 채워놓으면 1km 이내로 접근하면 알람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삽니다. 저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GPS 이렇게 채워놓으면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거 가해자가 다 물어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피해자가 그래야지만 자기의 일상을 살 수 있어요. 학교도 가고 회사도 가고 뭐 어디 누구 만나러도 가고 이러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숨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가해자는 막 활보하고 돌아다니고. 이거 자체를 지금 근본적으로 바꿔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네. 그 전자감시 제도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거 왜 그러면은 뭐 개인정보 침해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왜 하냐. 그러면 스토킹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때리면 되는 거고. 문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니 지금 허 조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 피해 당한 사람들도 그걸 원할 테고 할 텐데도 그 제도가 지금 시행이 안 되는 큰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인데 결정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대단히 가해자 은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이 정도 사안으로 뭐 그렇게까지 이거라고 봅니다. 참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분리 영원히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아까 허 조사님께서 말씀하신 송 대표님 보시기에는 여러 상담들을 거쳤을 텐데 이런 분리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고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2025년 8월에 한국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신고가 된 건에 대해서는 잠정 조치 4호 무조건 법원에서 인용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제도 바꾸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은 신고해도 지금 살해된 케이스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진짜 문제인 거잖아요. 네. 공권력이 여기 아예 작동을 안 한다고 하는 건데 제도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제도가 버젓이 있단 말이에요. 4호 뭐냐면은 유치장 유치하는 거예요. 한 달. 딱 그 정도 할 수 최대 그렇게만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 조치도 안 쓰면서 법이 없어서 그렇다 뭐가 없어서 그렇다 그런 거는 저는 좀 핑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게 비상사태니까 그럼 우리 한 달 동안은 무조건 한번 시범이라도 실시를 해볼게. 그런 결정 왜 못하죠? 실제로 가해자들도 또 가해 가능성이 높은 네. 실제로 이제 잠정적으로도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유치장에 한 달간 있으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부분도 사실 최대 한 달인데요. 맞아요. 뭐 그 1주 나올 수도 있고 2주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최대로 한 달 나왔다고 했을 때 판결 날 때까지 한 달 만에 그쵸. 모든 게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럼 피해자 입장에선 한 달 끝나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저도 이런 결정이 나오면 끝나면 어떡하지라는 그 고민을 해서 사실 이게 이 기한이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자, 이 하고 납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그 요인을 어떻게 또 해소하느냐 지금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데 허조사원님 그래서 가해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주로 이제 피해자 중심으로 이야기를 쭉 해왔지만 네. 결국 일각에서는 이 정도로 집착하는 사람들 폭력을 할 정도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사랑병만은 전혀 아닐 텐데 네. 가해자에 대한 상담 또 치료 등을 이 관련 법에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치료 또는 상담 이런 게 실제로 실효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국회에 법이 발의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잠정 조치 중에 이제 상담 위탁이랑 치료 위탁 이런 거. 근데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겠죠. 정말 어떤 정신병적인 어떤 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제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으면 효과를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폭법에서도 처벌법에서도 계속 니네 상담받아 이렇게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상담 받고 우리 그럼 기소 안 할게 그리고 상담 명령 너 감옥 가지 말고 상담받아 계속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네. 그 복사판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치료하는 거 좋아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처벌받고 그렇죠. 치료받는 거예요. 접근금지 이수하면서 이행하면서 그리고 치료받는 거죠. 요게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게 잘못 들어오면 스토킹해도 그냥 상담받으면 돼.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될 수 이거는 있어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가정폭력 처벌법이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거든요. 사문화됐다고 하고 모든 곳곳에 가해자가 상담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처벌받기 전에.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가정폭력 예방에 그런 기여를 했느냐. 그럼 그렇게 평가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왜 굳이 그리고 모른 이 연인 관계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형사처벌 이전에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고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해자 상담이라고 하는 게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반반이라 모른다 그래요. 근데 효과가 있는 딱 하나의 케이스가 있어요.
그거는 가해자가 본인이 변하려고 할 때 그때만 상담이 효과가 있지 이런 식으로 무조건 방만하게 상담 치료 명령하고 이러는 건 굉장히 문제가 알겠습니다. 참 건전하고 건강해야 될 남녀 관계가 왜 이 지경이 될까? 물론 뭐 모든 사례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세 분께 짧게 또 여쭤보고 의견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친밀한 관계 또 연인 사이의 갈등을 가볍게 웃어 넘기거나 뭐 로맨스로 사랑 싸움으로 미화하는 인식이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연애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는 이제 청소년기야말로 이 관계에 접어들기 전에 올바른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 분 생각은 어떠신지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민 변호사님부터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라면 정말 교육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때 이루어지는 교육의 효과는 성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의 효과보다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것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이제 교육의 공교육 차원에서 이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 대표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존에 지금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런 예방교육들이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실제로 변화에 기여하고 있는가는 다들 미지수라고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아예 교과목의 시민인권 교육과 같은 그런 과목을 개설을 해서 이거를 쭉 계속 성장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 플러스 그리고 평생교육으로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언제 어디서든 이런 교육을 좀 잘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 대표님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뭐 교제 폭력이라든지 또 뭐 관계라든지 이런 교육이 그런 게 교과목은 없고요. 그 의무 교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외부 강사 초빙해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은 훈련 받은 안에 있는 보강교사 같은 분이 하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1년에 한 번. 네. 1시간. 뭐 이런 데 안에 아주 조금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호주의 경우처럼 그런 연기를 보여줘서라도 좀 더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허조선님 한 1분 정도 시간 됩니다. 호주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NSW 뉴사우스 웨일즈주에서 코러시브 컨트롤이라는 법을 만들면서 뭘 했냐면 첫 번째 호주 총리가 나와서 아주 교활한 행위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두 번째로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뿌렸어요. TV에도 계속 나오고 온라인에서 계속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거 사랑 아니야. 그거 강압적 통제야. 이거예요. 너한테 몇 시까지 와. 너 그 옷 입으면 안 돼. 걔네들 만나지 마. 지금 당장 와. 이런 식으로 명령하는 거. 존중받지 못하는 어떤 관계. 이거 사랑 아니다. 이거 통제야. 이거 범죄야. 이런 식의 NSW에서 7년형이거든요. 통제 범죄 저지르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국민 홍보, 청소년 포함해서 아주 손쉽게 언제나 어디서나 뭐 들릴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대국민 캠페인을 했다라는 거 이거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로 인정 안 되는 것이 바로 폭력입니다. 교제 폭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민고은 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